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취업 컨설턴트 박영환 멘토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박영환입니다.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너를 보여줘. 예,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GS 리테일 영업관리 지원자인데요. 역시나 GS 그룹의 계열사 중 하나입니다. 네.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네, 뭐 리테일 분야라고 하면 네. 우리가 이제 소매 쪽의 업무들을 얘기하는 건데 GS 리테일의 경우에는 이제 편의점 사업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점 많이 가시잖아요, 그렇죠? 네. 최근에는 이제 그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인해서 뭐 1인 가구라든지 뭐 고령화의 문제로 인해서 그러면 대형 마트보다는 이런 어떤 소매, 그러니까 편의점을 찾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에 따라서 뭐 GS 리테일의 주가도 연이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회사고요. 네. 그다음에 뭐 편의점의 영업관리자를 꿈꾼다라고 한다면 이 GS 리테일만큼 좋은 회사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재한 씨도 편의점 참 좋아하잖아요. 아우, 좀 좋아합니다. 네, 이번에 뭐 예. 편의점 프로그램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아, 예? 네, 당연히 그 GS 리테일에서 운영하는 편의점도 좀 자주 애용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좀 평소에 어떤 이미지인가요? 일단은 우리나라에 그 수많은 편의점이 있지만 GS가 최고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네, 저희 프로그램을 이렇게 협찬해 주셔서 그런 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GS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 직업병이 하나 생긴 게 뭐냐면요. 편의점 갔을 때 어떻게 하면 조합을 할 수 있을까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너무 재밌는 것들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너무 많고 네. 뭐 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이제 정말 이 고유의 맛을 진짜 극대화시켜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걸 좀 생각하다 보니까 편의점을 자동적으로 좀 사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노하우 하나만 좀 주세요. 일단 숙취해소 음료 있잖아요. 네. 얼음컵에다가만 타 먹어도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얼음컵이요? 얼음컵에다가 숙취해소 음료를 이렇게 타서 그냥 시원하게 마시는 거. 좀 흔한 것 같은데. 그래요? 자, 그렇다면은 말입니다. 혹시 불닭볶음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다가 닭다리를 진짜 실제로 찢어서 넣어본 적 있나요? 아니요. 그거 기가 막히죠. 거기다 닭다리 넣은 다음에 그다음에 치즈 살짝 뿌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요 춘천 닭갈비. 정말 닭갈비랑 정말 똑같아지는. 심지어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불닭볶음면 말고 떡볶이 있어요. 떡볶이에다가 닭다리를 넣으면은 그것도 정말 춘천 닭갈비 나와. 떡이 있으니까 심지어 이렇답니다. 알겠습니다. 꼭 먹어봐야겠네요. 그러세요. 네. 근데 뭐 아무래도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네. 서비스가 중심인 기업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서비스 정신 투철한 인재를 좀 선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GS 리테일은 어떤 인재상을 선호하나요? 일단은 편의점 사업이라고 하는 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렇게 되게 많이 조합을 하잖아요. 네. 일종의 그런 것들 모디슈머라고 하긴 하는데 그런 것처럼 편의점도 굉장히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 다양한 변화들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뭐 카페처럼 만든다든지 아니면 베이커리랑 같이 운영한다든지 네. 그렇기 때문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되게 요구가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창의적인 인재,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서비스에 대한 정신이 뭐 투철한 인재, 그다음에 어떤 자기의 뭐 어떤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인재, 이게 세 가지의 인재상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 관련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지 주인공의 프로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성분이시고요. 취미와 특기가 조깅, 포토샵, 영상 편집입니다. 전공은 국어 국문학과 졸업 예정이고요. 자격증은 운전면허 2종 보통을 소지하고 있네요. 예. 어학 점수는 토익에 910점, 토익 네. 스피킹이 150점입니다. 자, 그리고 대내외 활동은요. 네. 광고 친구에서 1년간 광고 동아리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코레일 서울본부 서포터즈에서 6개월간 네. 활동을 했다고 하네요. 경력으로는요. 올리브영에서 7개월간 매장 관리, 고객 서비스를 했고요. 네. 주식회사 온정에서 10개월간 협력업체 홈페이지 관리를 맡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어학 성적이 굉장히 좋은 지원자이고 네. 또 대내 활동도 여러 가지 경력상도 굉장히 떨어지지 않는 실력자인 것 같습니다. 저는요. 특히 올리브영에서 7개월간 일한 경력이 좀 눈에 띄는데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GS 리테일도 좀 비슷한 업종이기 비슷해요. 때문에 좋은 네. 경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비슷한 거라서 좀 관심이 가는데 우리 멘토님께서도 이 지원자의 프로필을 보고 좀 이제 관심 있게 보신 부분이 있나요?
근데 저도 똑같이 이제 올리브영에서의 어떤 경험인데, 그쵸, 경험이. 일단 이 유통 쪽은 유통에 대한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올리브영에서 해봤던 경험들이 충분히 유통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자동차 운전면허증 이종이 있다는 것도 네.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전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네. 많이 한다 들었어요. 많이 맞아요. 돌아다니면서 운전을 많이 해야 네. 되기 때문에 운전에 대한 실력, 후진도 잘해야 되고요. 주차도 잘해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운전면허증도 뭐 갖고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저는 저걸 왜 써놨나 했더니 상당히 중요한 파트였네요. 중요한 거죠,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원자가 쓴 자기소개서 살펴보면서 이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S 리테일 영업관리직의 자기소개서 먼저 첫 번째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동기 및 열정에 대하여 일단 질문은 좀 단순한 것 같네요. 하지만 이 열정에 대해서 어떤 걸 써야 할지 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단순히 지원 동기가 아니라 이제 열정에 대하여가 이제 뒤에 함께 오는 이유가 좀 무엇인지 네네. 궁금하네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이 유통 쪽은 유통에 대한 경험이 있는 친구들과 아닌 친구들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좋은 점들이 많지만, 그럼 유통이나 편의점에 대한 어떤 유통 분야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고 얼마나 이쪽 분야에 대한 열정을 갖추고 왔는지 이런 것들이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뭐 GS 리테일에 대한 어떤 내용만 쓰는 게 아니라 유통업 또는 편의점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져왔는지를 써봐라. 뭐 이런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원자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소제목부터 한번 볼게요. 네. 함께 걸어갈 기업. 어. 아무래도 좀 추상적이다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요. 예. 소제목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국문과의 특성입니다. 이 친구들 또 국문과는 그렇죠? 예. 함께 걸어갈게요. 물론 이제 동행하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네. 붙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특별하게 뭐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함께 걸어갈 기업. 제가 확인한 GS 리테일의 모습은 언제나 도전하는 기업이었습니다. GS 리테일은 김혜자 도시락으로 국내 편의점 도시락 열풍을 이끌었습니다. 편의점을 한 끼 식사의 차선책이 아닌 동등한 대체제로 만든 것도 GS 리테일이었습니다. 또한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여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매각하고 편의점에 집중하는 과감한 선택을 보여주었습니다. 저 또한 할 수 없는 일은 없다라는 좌우명으로 언제나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롯데리아 서포터즈 활동에서 뽑기판을 활용한 게릴라 마케팅으로 700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사회생활의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제가 함께할 회사는 같은 생각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는 회사여야 한다는 믿음으로 GS 리테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GS 리테일의 비전을 이해하며 회사와 나의 가치관을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 GS 리테일에서도 꼭 필요한 구성원이 되겠습니다. 예, 일단 제가 궁금했던 열정에 대하여 보다는 이제 소제목에서 말했던 일반적인 지원 동기만 좀 들어있는 것 같은데, 네.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네. 소재 내용이 어떻습니까? 일단 이렇게 쓰는 게 학생들이 가장 쓰기 쉬운 서술이라고 볼 수 쉽다. 있어요. 쓰기 쉬워요. 그러니까 도전하지 않는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도 이렇게 도전했다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지원 동기 묶는 스타일인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자소서가 뭐 나쁘다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정에 대한 부분들을 쓰는 것, 그것은 약간 편의점이나 유통산업에 대한 열정을 좀 드러내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올리브영 경험을 통해서 내가 유통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져왔고 유통 분야에 대한 영업관리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열정을 보여줘 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소재로 쓰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다음 항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성장 과정 및 학교 생활에 대하여 일반적인 질문인데요. 일단 뭐 소제목부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지 않을 뿐 할 수 없는 일은 없다. 이 소제목은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할지 좀 짐작이 안 가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이 표현 자체는 제가 이제 컨설턴트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표현 중에 그쵸, 하나거든요. 그쵸, 예.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내가 하지 않는 건 있어도 하지 뭐 않는 건 없겠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쵸. 저도 뭐 표현하기가 되게 애매해지네 갑자기. 예. 네네. 어쨌든 많이 쓰는 말. 네, 뭐 많이 쓰는 말이긴 한데 뭐
표현 자체가 뭐 정확하게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뭐 잘 쓴 소제목이라고는 볼 수는 없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하지 않을 뿐 할 수 없는 일은 없다. 코레일 대학생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하지 않은 일은 있어도 할 수 없는 일은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영상 촬영과 편집 업무가 맡겨졌을 때 팀원들은 경험이 없다며 거절했지만 저는 도전하면 불가능한 일은 없다고 생각하며 업무를 맡았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밤을 새워 편집 프로그램을 독학으로 익혔습니다. 그 결과 할 수 없는 일은 없었고 결실은 더욱 달콤했습니다. 성취감은 물론이고 영상은 코레일 사보와 케이블 뉴스의 인터뷰 요청을 받고 여름 동안 서울역 용산역에서 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우수 표창을 받았으며 무엇보다 영상 편집이라는 새로운 특기를 얻으며 한 번 더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이 경험은 도전은 언제나 저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자리에 머무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GS 리테일의 변화를 이끄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네. 학창 시절 성과를 낸 경험을 소재로 하고 있는데요. 네.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뭐 성장 과정 및 학교 생활이니까 뭐 성장 과정 또는 학교 생활을 작성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앞에서 도전을 지금 벌써 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또 도전. 너무 도전이라고 하는 키워드만 반복되기 때문에 네.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영업관리자로서의 어떤 면모는 좀 잘 드러나지 못했던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일단은 영상 제작을 내가 할 수 없었지만 뭐 열심히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긴 한데 네. 물론 도전 정신이긴 하겠지만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되게 비효율적이다는 느낌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보다 효율적으로 일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단순히 그냥 혼자서 밤새서 다 했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뭔가 자기만의 어떤 그 도전 정신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뭐 했던 노력을 쓰게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다음 항목의 질문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입사 후 포부 비전에 대하여라고 이렇게 있는데요. 일반적인 질문이면서 이제 직무와 연결지어야 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그렇죠. 입사 후 포부라고 하는 것은 뭐 결과적으로는 직무와 연결을 지어야 되겠죠. 특히 이 항목이 좀 애매하게 학생들이 많이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네. 영업 관리를 처음에는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나는 MD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내가 MD로 포부를 써야 되는지 영업 관리로 써야 되는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두 가지를 다 쓰면 됩니다. 초반에는 약간 영업 관리자로서 내가 그 편의점 영업에 대해서 어떤 걸 배울 것인지 그리고 그것들을 잘 배워서 뭐 MD 직무에 어떻게 적용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작성하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런 방향으로 좀 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인공은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반영하고 있는지 먼저 소제목부터 볼게요. 편의점도 실버가 대세. 아무래도 좀 직무와 관련해서 트렌드를 파악한 내용을 적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일단 트렌드적인 부분들을 입사 후 포부에 적용했다는 사실 자체는 굉장히 잘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이건 하거든요. 잘했다. 네, 왜냐하면은 편의점이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변화되는 어떤 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자기 포부를 연결짓는 것은 굉장히 좀 잘 작성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내용이 어떤지 이제 보미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편의점도 실버가 대세. 입사 후 현장에서 직접 체득한 경험을 통해 고객의 시선으로 GS 리테일의 혁신의 방향을 모색할 것입니다. 또한 주인의식을 갖고 항상 책임감을 갖고 행동하며 새로운 카테고리 개발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역량을 쌓은 후에는 실버 세대를 유입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실버 세대는 대체로 1인 2인 가구로 소포장 제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편의점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면 충성심 있는 주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밑반찬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주 단위의 예약, 배달 서비스를 실시하며 편의점 내에 약국의 설치를 추진하여 실버 세대가 편의점 안으로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입니다. 약국의 설치는 실버 세대의 유입뿐 아니라 편의점의 추가적인 매출의 발생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제한 사항들을 해결하여 편의점 내 약국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네, 일단 회사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관심이 갈 것 같은 내용이긴 한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선생님? 네, 물론 이 친구가 이제 실버 세대와 관련된 내용을 얘기해서 편의점과 어떻게 연결시킬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시도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실효성이 들면 떨어진다. 실버 세대를 위해서 편의점의 약국을 좀 이렇게 하겠다. 물론 그거는 약사들이 요즘 반대할 것 같아요. 네, 약사들의 반대가 있지만 지금 시행하고 있긴 하거든요. 제한된 어떤 제품에 대해서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뭐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그 편의점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파는 편의점에서 파는 것들은 일반 의약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문 의약품이 필요로 하신 시기에 일반 의약품을 사려고 편의점에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트렌드만 반영했지 그것이 실제로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더 깊이 있는 고민이 좀 부족했다라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항목의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격의 장단점 및 보완 노력에 대하여 자기 성격의 장단점 스스로 얘기하기 좀 쉽지 않은 건데요. 네. 성격에 대한 걸 쓸 때도 좀 직무와 연결을 해서 쓰면 네. 좋은 건가요? 그렇죠. 성격의 장점은 직무와 연결하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직무에서 요구되는 어떤 자질과 태도가 있는데 네. 너무 소심하거나 너무 조용한 친구들이 영업 관련 업무를 잘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런 뭐 차분하다고 해서 영업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특히 그런 성격적인 부분과 내가 지원한 직무와의 연결성을 좀 생각해보고 적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용이 일단 어떤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저의 장점은 위기가 발생했을 때 최대한 빨리 차선책을 선택하고 수습하는 것에 집중할 줄 아는 위기 대처 능력입니다. 그리고 단점은 모든 일에 직접 관여해야 하는 성격입니다. 입사 후 제 단점은 장점이 되어 모든 일에 책임감을 갖고 처리하는 사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급 후에는 부하 직원을 효율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단점이 된다는 것을 여러 모임의 리더 자리를 맡으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계속해서 리더의 자리에 자원하며 구성원에게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제공한 뒤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관여하지 않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구성원들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기다려줄 때 더 신선한 결과물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여전히 단점의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욕심이 저를 꾸준히 발전하는 GS인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성격을 직장 생활과 잘 연결해서 얘기한 걸로 네. 보이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뭐 성격의 장점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너는 성격이 어떠니라고 물어보잖아요. 만약 사람이. 네. 그럼 저는 위기 관리 능력이 있어요라고 얘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 뭐냐면 어때라고 이게 이제. 성격이 아니라 그냥 네. 너무 직무의 관점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성격이 아니라 그냥 막 위기 대처 능력, 역량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격은 성격처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 그다음에 이 친구는 지금 보면 세 번째 줄에 입사 후 제 단점은 장점에 대해서 모든 일에 책임감 처리하는 뭐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단점은 단점으로 써야죠. 그러니까 단점이 앞으로 어떻게 장점화 될 것이다라고 쓰는 게 아니라 단점이 무엇인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다는 방향으로 네. 작성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항목의 질문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정직함에 대하여 경험이 있다면 그 상황에서의 본인의 입장 및 대처 사례. 아무래도 좀 첫 번째 질문에서 야, 열정에 네. 대하여라고 좀 물었는데 마지막 질문은 정직에 대한 것입니다. 이런 질문하는 의도 네. 뭘까요? GS 리테일에서 이제 4F라고 있어요. 네, 뭐 공정하고 그다음에 즐겁고 네. 그다음에 뭐 프레시하고 그 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페어가 전체적인 어떤 조직 문화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직함 또는 공정함에 대해서 써보라고 하는 뭐 회사의 의도가 아닐까 조직 문화에 대한 어떤 것들을 파악하는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주인공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일단 소제목부터 봐볼게요. 바보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는 진짜 짐작이 안 가는데 이 네네. 소제목 어떠십니까, 선생님? 저는 뭐 내용을 읽어봤기 때문에 네. 뭐 어떤 내용인지 알겠지만 네. 그냥 이렇게만 쓰면 이게 정직함을 쓴 것인지 자기가 바보가 아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지 뭐 좀 애매한 소제목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매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내용은 어떤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네. 바보가 아닙니다. 저에게 정직함은 언제나 도전이며 과제였습니다. 착하게,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라는 가오는 저에게 정직함을 최고의 덕목으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직함에 대한 평가는 곧잘 영리하지 않다라는 평가와 연결되었으며 저는 언제나 그 중간에서 고민했습니다. 커닝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축제 주점의 운영 수입을 따로 챙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리석다는 평가를 받았을 때도 저는 저의 정직함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저의 모든 모임, 동아리, 대외활동 등에서 총무와 같은 신뢰가 필요한 직책에 항상 강력하게 추천받았습니다. 그리고 영리하지 못했던 제 행동이 결국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열쇠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저는 언제나 정직할 것이며 GS 리테일에 입사해서도 정도 영업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행보가 신뢰를 쌓는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걸어나갈 것입니다. 네, 일단 당연하다고 생각한 정직을 도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뒤에 내용을 통해서 설명이 잘 되었다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또 어떻게 보셨는지 선생님께서. 네. 예. 뭐 정직함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정직함은 네. GS 리테일에서는 도전으로 쓰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얼마나 자신의 신념을 잘 지켰느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편법이나 요령을 사용하지 않고 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했던 경험을 쓰면 네. 그것이 바로 정직함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 네. 이 친구는 뭐 자기가 이제 그 도전적인 어떤 의미로서 이걸 썼다는 것 이것은 뭐 일단 의미에 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경험을 그냥 써주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경험을 물론 쓰게 하다. 네, 정직함에 대하여라고 해서 네. 정직함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적어도 되지만 여기서 더 좋은 방식은 그래도 내가 이러한 정직함을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발휘했는지 나의 신념을 어떻게 지켰는지를 경험을 근거로 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했다면 좋은 서술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GS 리테일 영업관리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고요. 네. 이번에는 저희가 나설 차례죠. 재환이와 구미의 B급 처방전. 네, 오늘 제가 주인공에게 드리고 싶은 처방전은요. 네. 뭐 대체로 국문과이기 때문에 글은 다 좀 무난하고 평이하게 잘 쓴 것 같다는 그쵸, 생각이 그쵸. 들어요. 예. 다만 좀 소제목에서 약간의 아쉬움이 있는 게 쓸 거면은 이왕이면은 빠진 항목에 그 소제목도 좀 채워 넣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목을 좀 더 핵심 키워드를 잘 뽑아내서 써놓는다면 좀 더 처음부터 좀 내용 파악을 하는데 용이하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 그렇군요. 선생님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약간 비유를 하자면 1 더하기 1이 2지 않습니까? 네. 그럼 딱 2를 말했으면 좋겠는데 2를 안 말하고 다른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답을 말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그거를 조금 더 생각하고 좀 더 멋있게 포장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그 본래의 정답이 나오지 않고 다른 이야기가 자꾸만 이렇게 겉도는 느낌이거든요. 네. 일단은 정답을 먼저 말씀을 하시고 네. 그리고 두 가지로 일단 서술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이게 정답을 먼저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자, 멘토님 저희의 처방전 어떻나요? 네, 두 분 다 뭐 처방전 잘 내려주신 것 같고요. 네. 제가 좀 더 부연 설명 드리자면 네. 영업관리직인데 영업관리자다운 느낌이 좀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트렌드를 접목하는 건 좋습니다. 접목하는 건 좋은데 그거에 대한 실효성까지도 파악해야만 보다 이 서술에 어떤 힘을 얻게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만 하고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내용으로 채워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서 실효성까지 파악하는 뭐 포부를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멘토의 특급 처방전과 MC들의 지극히 주관적인 처방전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모의 면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해주세요. 네네. 그러면 정직함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정직함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본인이 영업관리자를 하는데 매출이 자꾸 떨어지는 매장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편법이나 요령을 사용하면 매출이 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정직하게 운영하면 지금 매출은 떨어지고 이 가맹점은 폐업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본인 담당자라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편법이나 요령 중에도 법을 어기지 않는 선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법을 어기는 선이 이제 편법이나 요령이 아니라 이제 잘못된 방법 그리고 불법으로 인해서 이제 부정한 걸로 이득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편법이나 요령이란 말이 이제 조금 좀 부정적인 단어를 좀 부정적인 감각을 좀 갖고 있어서 그렇지 충분히 법의 이 범주 안에서 합법적으로 이렇게 조금 더 효율성 있게 좀 영업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그 방법을 선택할 것이고 정직이라는 것 자체가 정직만을 생각을 하는 것도 이제 당연히 기업가의 마인드이지만 기업은 일단 망하지 않은 기업이 제일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윤을 추구할 수 있도록 먼저 정직만큼이나 중요한 그 효율성을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의 답변 의도는 네. 결과적으로 이윤을 먼저 추구했다는 건가요? 이윤을 좀 추구하겠다. 편법을 좀 사용하셔서라도? 불법적이 아니라 합법적인 내에서의 효율성을 사용해요. 만약에 약간은 좀 네. 불법적인 부분이에요. 그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네. 만약에 내가 그걸 행동을 옮기지 않으면 네네. 매장 가맹점주도 폐업을 하게 되고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네네네네.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할 겁니다. 일단은 그 상황까지 가게 된 그 편의점 상황은 이미 무슨 소를 쓰더라도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없는 그런 편의점이기 때문에 그것 같은 경우에는 좀 논외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일단은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의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딜레마 상황에 처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만 더 편법을 쓰고 좀 더 이런 것 하게 되면 매출은 올릴 수 있겠지만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방식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 네.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어떤 결과들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많이 해보셨겠지만 윤리적인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서는 올바르고 바른 것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답변입니다. 약간 미련해 보이더라도.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쓰신 대로 약간 미련해 보이더라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게 면접에서는 가장 좋은 답변이고요. 네. 네. 두 번째 질문 할까요? 네, 해주세요. GS 리테일의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역사 관련된 질문들을 꼭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미 씨한테는 좀 어렵지만 역사 관련된 질문들을 해볼게요. 네. 만약에 우리나라 역사 중에서 네. 이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더 발전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인물이 있다면? 근데 일단 다 그 당시에는 사실 최선을 다해서 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을 하는 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요. 네. 굳이 한 분을 꼽아보자면 저는 흥선대원군을 좀 꼽을 것 같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흥선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피지 않았습니까? 그 세국 정책으로 인해서 좀 저희가 일본보다 신문물을 좀 늦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 결과 좀 훗날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좀 그런 뼈아픈 역사도 나왔다고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아쉬운 게 있고요. 사실 오늘날에도 그렇게 세국 정책을 펴는 흐름이 좀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최근에 좀 트럼프가 보호무역 정책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빗장을 걸어 잠그는 정책은 결국 어쨌든 간 지금 세계 경제 흐름을 좀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당장은 자국의 이익이 좀 날지는 모르겠지만 좀 넓게 보면 결국은 좀 손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흥선대원군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거기에 뭐 이제 면접관들이 얘기할 때 각 단서가 붙기도 해요. 뭐 이완용 그다음에 흥선대원군은 제외해라라든지 뭐 저는 지금 단서를 뭐 남기지 않았지만 네.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게 오늘날의 관점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인 부분에서 그냥 내 생각만 역사가 어떻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의 관점에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였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얘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GS 리테일의 경우에는 꼭 뭐 10개 뭐 또는 20개 정도의 역사 질문을 미리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이 공부해 보시고 생각해 보셔서 면접에 대한 답변을 잘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업관리직 지원자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공채기간 중에 가장 많이 몰리는 직무가 바로 유통 쪽 영업관리예요. 그래서 지금도 3월 공채, 4월 공채 때 굉장히 많은 영업관리 직무를 뽑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굉장히 높겠죠. 그런데 특히 유통 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관심을 보여줄 수 있는 부수적인 경험들이 좀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뭐 편의점이든 아니면은 뭐 마트든 이런 데서 유통과 관련된 경험을 좀 쌓아봐라. 아니면 짧게라도 뭐 설날 명절 때 하는 뭐 판촉 업무라도 해봐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대한 경험을 많이 쌓아 놓으시는 게 유통 분야에 대한 영업과를 성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현장에 대한 경험을 최대한 많이 쌓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GS 리테일 영업관리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길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격 취준생 토론 배틀쇼 취준생들이 알고 싶어하는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취업에 관한 고정관념 편견 완전히 깨드리겠습니다. 진 나! 아우 안녕하세요. 네, 오늘 취준진단 함께 해주실 정철상 교수, 강민혁 대표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고려대학교 토론 동아리 고런도란 학생분들 자리했습니다. 토론회 여왕 김민지 학생, 네. 그리고 꽃미남 토론어죠 최낙원 학생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잔인한 4월을 보낸 우리 취준생들. 특히 우리 취준생들을 힘들게 했던 건 바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인적성 검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맞아요. 우리 민지 학생도 좀 많이 했었죠, 최근에. 인적성 검사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사실상 인적성 검사가 아니라 거의 고시 수준이라고 그런 말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우리 나월 학생도 뭐 같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네, 인적성 검사가 언어, 수리, 역사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평가하는 걸 보니까 네. 마치 고3 시절 수능 준비했던 그런 기억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수능 공부하는 기분을 또 느껴야 돼요. 네, 도대체 기업에서 왜 이런 시험을 치르는 걸까요? 무엇보다도 역량 있는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이제 네. 도입한 제도인데요. 1978년도에 우리나라에서는 SK가 최초로 도입을 해서 네. 상당수의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인적성 검사를 거의 네. 다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도입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런 검사로 이제 지원자의 인성과 자질을 검증을 원래는 이제 인적성을 보려고 한 건데 그 취지를 조금 벗어난 측면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모기업의 인적성 검사 문제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한국사에 한자 문제까지 있더라고요. 한자요? 네. 정말 어렵군요, 진짜. 아이고야. 기본적으로 이제 최근 상반기에 진행됐던 주요 기업의 인적성 이 트렌드를 좀 살펴보면 일단 여러 기업들이 되게 불황인가 봐요. 왜냐하면 문제를 재탕, 삼탕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존에 이제 나왔던 기출 문제와 좀 유사한 형태로 나왔다라는 게 또 취준생한테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하지만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삼성이나 뭐 LG나 주요 기업에서 한국사라든지 한자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좀 요구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거 준비하는 게 쉬운 게 아니고 또한 두 번째로 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네. 인적성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에세이를 요청을 해요. 에세이. 한마디로 말해 장문을 요구하는 네. 거죠. 역사적인 사건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역사적 유물들에 대해서 우리 지원자들의 그런 가치관을 평가하는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만약 다시 돌아가면 다시 합격하기 어려운 그런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실제 인성과 근데 적성을 평가하는 시험은 왜 유독 역사 문제가 좀 많아지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예. 역사 비중이 특히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네네. LG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원자들이 이제 평소 한국사나 한자에 대해서 관심을 두도록 좀 유도하기 위해서 그쪽 사업들이 늘어나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전공 분야하고 인문학적 소양이 결합해서 창의적인 융합 사고 능력을 갖췄는지 알아보기 위한 차원이라고 이렇게 LG 관계자는 이야기하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지원자의 인문학적 소양이나 회사의 일에 대한 가치관을 두루 평가해서 현대차에 맞는 인재상을 뽑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보다 과거와 또 미래까지 내다볼 수 있는 시각과 우리 사회에 대한 관심을 알아보고자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뜩이나 좁은 취업문, 기업이 요구하는 인문학적 소양까지 갖추려니까 이 취준생들의 한숨이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자, 그렇다면 입사시험의 모든 것, 키워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해주세요. 공개해주세요. 자, 무엇일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네, 첫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는요. 소금물. 소금물입니다. 짠물. 뭐 짜다? 뭐 예. 이런 건가? 왜죠? 이게 전혀 예상이 취준생들의 안 되는. 눈물이 짜다? 입사하기 너무 눈물을 짜다. 많이 흘린다. 많이 울어봤네. 실제로 눈물 먹어보면 짜거든요. 아니, 안 울 것 같아요, 민지 학생. 근데 혼자 울 것 같은 예, 진짜 저런 분들이 왜 집에 가서 아니, 집에 민지 가서. 학생도 울어요? 저는 집에서 혼자 울어요. 아니, 그렇죠. 거짓말. 아니 오히려 거짓말이에요. 이런 친구들이 그런 거 아니, 괜히 거짓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울어요. 네, 진짜 이따가 한번 해보죠. 이따 한번 나는 집에서 밤에서 혼자 운다. 혼자 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뭘까요? 키워드 준비한 나건 학생. 소금물 무슨 뜻인가요? 네, 실제로 인적성 검사에서 소금물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농도 구하는 거 혹시? 네, 저희 초등학교, 어떻게 중학교 어릴 때 많이 때 했잖아요. 많이 했었던 네. 뭐 10%의 소금물 350g에 맞아요, 예. 7%의 소금물을 섞었더니 몇 퍼센트? 거기서 또 30g을 증발시켰더니 오랜만이다. 9%가 되었다. 예, 이때 맞아요. 7% 소금을 몇 그램 넣은 것인가. 뭐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자주 인적성 그냥 검사에서 짜요. 나온다고 합니다. 그냥 짠 물이에요. 이리나 저리나 짜죠. 그렇죠. 네. 어려워요. 대체 몇 그램 넣는 게 그 중요한 걸까요? 그냥 전혀 이런 중요하지 않은 것 생각이 같습니다, 드네요. 진짜.
아니 어떻게 다른 황당 기출 문제 좀 이런 거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황당하다는 측면보다도 네네. 너무 어려워서 황당한 문제들은 아주 많아요. 그렇죠. 너무 네. 접근조차 못할 만한. 그렇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추가적으로 역사 에세이라는 걸 얘기를 좀 네. 드렸었는데 뭐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나오죠. 과거 역사 인물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인물은 누구인가? 그걸 이제 만약에 우리 재환 씨가 네네네. 어디 뭐 이제 그 기획사에 가서 면접을 보는데 네. 가장 저평가된 연예인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네네네. 그런 질문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연예인이란 건 제 감히 말씀드리면 약간 운때랑도 조금 관련이 있고 예, 여러 가지가 이렇게 좀 복합적인 거긴 한데 그 운때가 사실 조금 부족해서 너무나도 실력 있는 아티스트 분들이 이제 못 나오신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이게. 이렇게 답을 네. 하게 되면 네네. 일단은 일단- 정답과는 네. 멀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정확하게. 네, 그러냐면은- 사실 방금 말씀하신 문제에는 네. 요령이 있어요. 어떤 거요? 무조건 네. 역사적인 인물 한 두세 명 정도를 무조건 파요. 어.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예. 그분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있다면 네. 다 대입할 수 있거든요, 사실. 야. 그렇게 준비해가면 쉬워요. 이런 질문들은 기출 문제 중에서 왜냐하면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네 개 중에서 잘못된 것을 하나 고르라는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이제 그런 문제에서 정답을 맞출 수는 있고요. 근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를 선택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 사람을 선택했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방금 얘기한 것은 운때가 중요하다. 네. 그 말은 자기의 역량보다도 외부의 이런 운에 의존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제 말 그대로 좋은 정답이라고 보긴 좀 어려운 그거 거죠. 겸손하다고 안 보나요, 그거? 아, 진짜요? 뭐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소금물이었고요. 그쵸.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여자친구. 오늘부터 우리는 이건가요? 요즘은 그거밖에 없어서 뭐 진짜 여자친구? 뭐지? 궁금하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준비한 강민혁 대표님. 예. 여자친구와 있으시면 무슨 상관이 있는 네. 거죠? 아무래도 이제 삼성 면접 때가 되다 보니까 네. 과거에 삼성에서 나왔던 그런 면접 질문, 기출 문제가 어떤 게 있나 하는 네. 그런 관심에서 네. 아마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요. 실제 뭐 삼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에서 뭐 이성 친구와 왜 헤어졌는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지거든요. 낙원 학생. 자, 마지막 연애 언제? 여자친구와 왜 이거 헤어졌나? 거짓말 탐지기 이거. 해야 되는 해야 될 것 같아. 거예요. 거짓말 던지고 왜 해야 될 것 헤어졌어야 같아. 돼요? 왜 헤어졌었어요? 네, 마지막 이게 연애에서. 삼성전자 면접 질문이라면 엉뚱한 질문. 맞아요. 지금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답변을 해보세요. 네. 그럼 이제 삼성을 향한 저의 꿈을 위해서 아. 방해가 되는 일들은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냥 매몰차네. 어떻게 돼요? 너의 성공을 위해서 여자친구를 모르냐? 대단하다, 진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이렇게 질문이 들어올 수 있죠. 그럼 당신은 성공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으면 삼성보다 더 좋은 곳에 오퍼가 오면 성공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삼성도 않고 버리겠네? 이직을 하겠는가? 하지만 저의 유일한 꿈은 삼성뿐입니다. 그거 우리가 어떻게 믿나? 여자친구도 좀 버려버리는 혹시 부모님 버릴 건가? 이제 제가 봤을 때 두 분이 거의 네. 준 전문가가 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면접관. 서당계 사마리만 풍어를 주잖아요. 예. 저희가 이제 거의 준 면접관에 달하는. 네. 네. 근데 지금 이 면접의 질문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낙원 학생이 그 어떻게 보면 미소를 잃지 않으면서 좀 뻔뻔하긴 했지만 그쵸. 잘 이겨냈거든요. 나원이 그런 걸 참 잘해요. 나원이는 진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방금 이와 같은 질문들은 정말로 왜 헤어졌느냐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스트레스 내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다양한 압박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 등을 상대방한테 잘 전달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근데 방금 두 분이 굉장히 압박을 하셨어요. 그쵸. 근데 우리 면접관을 압박에 그 정도 네. 느낌은 아니라고 느꼈는지 네네네네. 모르겠지만 굉장히 잘 넘어갔기 때문에 전 그런 측면에서는 답변을 굉장히 잘했다고 우리 생각합니다. 둘보다 민지가 세. 근데 이런 질문이 들어와도 아까 우리 나간 학생처럼 웃음을 평정심을 잃지 잃지 않고. 않고 그쵸. 좀 뻔뻔할 수 있는 용기가 그쵸, 필요한 그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키워드 한번 살펴볼게요. 네. 보여주세요. 자, 마지막 단어. 네, 3,500. 3,500원? 3,500? 3,500이 뭐죠? 평균 연봉 3,500만 원? 희망. 초봉? 아, 초봉을 얼마나 실제 희망하는가 초봉. 뭐 이런 건가? 아닐까요? 아닌가? 3,500까지 유형.
어떤 유형이요? 그 문제 인적성이나 인적성 취업에서 3,500까지만 3,500 문화. 하면 무조건 무조건 이긴다. 얼마나 줄일 것 같아요. 그러세요. 유형이 3,500까지요. 3,500까지는 너무 많네. 진짜. 네, 자 마지막 키워드 네. 준비한 민재 학생 3,500 무슨 뜻인가요? 네, 3,500은 바로 자기소개서 항목의 글자 수를 의미합니다. 네, 3,500자라는 의미예요. 다 사실 실제적으로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과거 경험을 묻는 항목, 즉 목표 달성이나 독창적 문제 해결 경험 등에 요구하는 글자 수가 3,500자로 가장 많다고 합니다. 아, 저 써봤잖아요. 어땠어요? 네. 많아요. 우리 씨는 잘하셨을 것 같아요. 네, 되게 잘했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소개서에 글자 수를 정해놓은 이유,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회사에서도 문제를 내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평가하겠다고 미리 가이드를 잡거든요. 네. 근데 그러한 걸 평가하기 위해서는 평가자 입장에서도 일정 부분 수준의 이상의 글자 수를 좀 할애해줘야 평가가 좀 수월한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제한을 하지 않게 되면 말 그대로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100자로 써버리고 어떤 친구들은 또 2000자로 써버리다 보면 채용의 형평성에 또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글자 수를 좀 정해놓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3가지 핫 키워드 살펴봤고요. 네. 지금부터는 뜨거운 화제를 몰고 왔죠. 토론 배틀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로지 취준생의 취준생에 의한 취준생을 위한 취준진담.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취준진담 주제는요. 누구를 위한 인적성인가? 인적성 시험 폐지해야 한다 대 유지해야 한다입니다. 맞습니다. 먼저 일단 취준진담 제작진 앞으로 일단 사연이 도착했는데요. 네. 어떤 사연인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는 얼마 전에 S그룹의 인적성 시험을 치렀습니다. 시험 준비 기간은 그야말로 고3 입시 정쟁을 방불케 했습니다. 제2의 고3 생활이 시작된 거였죠. 아,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지 자괴감에 빠지게 됐습니다. 제깍 동작 봐라. 빨리. 아, 360문제를 50분 안에? 아, 한 문제당 8초가 걸리면 안 되는데. 자, 다음 한국사 집중 공약 문제. 이거 시험에 다 나올까 무조건 외우도록. 아, 조선시대 정도전, 세종대왕, 흥성대원군, 맞아. 정약용, 임진왜란, 병자호란, 맞아. 동학, 중농학파, 중상학파. 다음 수리 영역. 밑변의 반지름의 길이가 6이 원기둥 3개를 붙여서 끈으로 묶은 그림을 보고 끈의 길이를 구하라. 원기둥, 단면적 공식 뭐였더라? 파이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황보미 인적성 훈련생. 생각할 시간이 없다. 빨리. 아, 한자 시험도 준비해야 되는데. 황보미 훈련생 5분 남았다. 빨리. 아, 이게 무슨 인적성이야.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뭐? 스피드. 시험 준비하다가 인성 더 나빠질 것 같은데. 야. 우리 잘한다. 그러니까. 네, 제2의 고3 생활을 시작한 취준생. 여기 학생 두 분은 정말 남님 같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민지 학생부터 한번 진짜 보고 어떤 느낌이었어요? 네, 정말 황보미 네. 아나운서님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정말 시험 문제를 풀던 제 자신의 모습 같아서 정말 마음이 이거 아팠어요. 진심이잖아요, 이거는. 네, 초시계 앞에 두고 한 초 한 초 세가면서 문제를 풀거든요. 그런 점이 있어서 정말 공감이 가는 꽁트였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정말 이렇게 인적성 시험 준비하기도 참 만만치가 않은데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논제에 대한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적성 시험 폐지팀 1분 발언 시작해 주시죠. 네, 인정성 폐지 찬성팀 1분 발언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크게 2가지 입장에서 나누어 1분 발언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취준생 입장에서, 두 번째로 기업 입장에서. 먼저 취준생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지식을 입사 조건으로 요구하는 일은 우리 제도를 꿰뚫는 원칙인 적합성 원칙에 어긋나는 바입니다. 적합성 원칙이란 어떤 것이냐면요. 목적에 적합한 수단을 이용하라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인적성 검사는 그런 적합하지가 않죠. 따라서 업무 적합한 사람을 뽑는 것이 목적인 기업 선발 과정에서 인적성 평가를 도입한다는 것은 실제적인 평가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로 기업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성 검사 같은 부차적인 것에 집착하다가 기업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창의적인 인재상을 놓칠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암기력, 인적성 검사에서 요구되는 암기력과 인재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뛰어넘어서 뭔가 좀 더 적합한 수단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엔 반대팀 1분 발언 시작해 주시죠. 네, 반대팀 1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인적성 검사는 처음에는 참고용으로만 쓰이다가 최근 들어 비중이 상당히 커졌다고 합니다. 그간의 시행 결과를 통해 기업들이 인적성 검사 점수와 직무 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신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인적성 검사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폐지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로 인적성 검사를 통해서 다방면의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가 있습니다. 소양과 인격을 갖춘 현대사회가 추구하는 인재는 단순히 학점이나 스펙 같은 그런 외부적인 요소로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인적성 검사를 통해 기업은 기업에 최적화된 인재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학력, 성적, 경력 등의 획일화된 외적 평가가 가지는 한계를 인적성 검사가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적성 검사를 폐지해서는 안 됩니다. 네, 두 팀의 1분 발언을 듣고 보니 오늘 토론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네네. 인적성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취준생 여러분들 함께 해주세요. 네, 민지 학생, 남한 학생 준비됐죠? 자, 먼저 민지 학생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과연 이 인적성 검사가 목적 적합한 수단인지를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적성 검사, 그러니까 최낙원 토론자께서 기조 발언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인적성 검사는 기업에 최적화된 인재를 선발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맞는 말인가요? 기업과 전혀, 업무 능력과도 전혀 상관없는, 업무 내용과도 상관없는 것들을 무작정 암기식으로 시험에 출제를 하면서 기업에 최적화된 능력을 선발할 수 있다. 이것은 약간 어불성설로 보입니다. 우리가 보통 서류 전형, 필기 전형, 면접 전형이 크게 있다고 한다면 가장 좋은 면접 방법, 이 채용 방법은 면접이에요. 왜? 사람 대 사람을 직접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너무 많이 봐야 돼요, 기업이. 그거는 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사람도 너무 많고. 예, 그러다 보니까 아까 걸러낸다라는 표현, 저도 이제 말 그대로 필터링 시킨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니까 뭐 같은 뜻인 것 같은데 네. 인적성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검증된 그런 인력 등을 다음 전형의 면접으로 넘긴다는 개념으로 봤을 때 그래도 인적성에 대한 그런 장점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에서 인재를 평가하는 수많은 기준들이 사실상 그 사람의 본질을 탐구하거나 능력을 평가하는데 정확한 지표가 될 수 없다는 점은 저희 모두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그러나 제가 지적하는 인적성 검사의 가장 큰 문제는요. 인적성 검사가 관문으로서 작용한다. 이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흔히 하는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연애할 때 외모는 예선이고 성격은 본선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무슨 말인지 다들 아시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처음 들어봤는데 알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알 것 같네요. 일단 예선 통과해야 사귀죠. 네, 일단 성격이 아무리 좋건 나쁘건 나와 맞건 안 맞건 간에 일단 외모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사회 연애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겁니다. 문제예요. 저는 이 똑같은 문제를 인적성 검사에도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인적성 검사라는 수많은 문제들을 평가하는 암기력을 평가하는 시험 때문에 실제로 학력이건 성격이건 어떤 기술이건 기업과도 맞을 수 있는 인재를 미리 걸러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뭐랄까요, 좀 부정합할 수도 있고 암기력을 요구하는 합리적이지 못한 시험보다는 합숙 캠프를 통한 뭐랄까 심층적인 탐구가 좀 더 적합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말씀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반박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로 인적성 검사가 관문으로 작용하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상 관문으로 작용하는 다른 것들에 비해서 왜 인적성 검사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인지 입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서류 전형, 서류에서는 뭐 학벌, 학점, 영어 점수 이런 것들을 보겠죠. 그런 것들은 관문으로서 작용할 수 있지만 왜 인적성 검사는 안 되는지 사실상 캠프도 그 사이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있을 것이며 네. 그것은 또 왜 관문으로 작용될 수 있지만 인적성 검사는 유독 왜 안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인적성 검사를 자꾸 암기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LG 기업의 인적성 검사 그 과목을 보면요. 언어이해, 언어 추리, 수리, 도형 추리, 도식적 추리, 인문 역량, 인성 검사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 말은 인적성 검사라는 거는 외울 양을 주고 그거를 다 외우길 바라는 시험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 학생이, 이 취준생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쌓아온 인격과 또 기본적인 그런 지식과 소양 이런 것들을 네.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지 단기간에 암기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 아닙니다. 인적성 검사가 왜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말씀처럼 그 정확한 역량을 평가하고 측정을 해주면 좋은데 사실 그러려고 하면 엄청나게 업데이트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고성과자의 특성이라는 것들도 이게 학생들이 계속 또 공부를 하거든요. 공부를 해 나오면 그 패턴을 보게 되고 그 패턴에 따라서 이제 답변을 하는 아주 똑똑한 학생들이 나오면 이게
그게 금방 읽히거든요. 패턴이 읽히기 시작하면 이 역량을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그것 때문에도 실제로도 이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는 인적성 검사를 폐지를 했습니다. 2014년도에 폐지를 했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제 인성 검사도 준비를 하고 적성 검사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변별력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제로도 안 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하나그룹이 있고요. 대한항공, 홈플러스, 신세계 계열사, 포스코, 현대건설. 또 없애는 추세고 실제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이제 하고 있는데도 이런 검사라는 것은 항상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 있는 도구를 가지고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인적성 검사가 없으면 대기업이 아니다라는 이런 서로 그런 게 경쟁이 있을 정도로 수준을 높은 시험 문제가 어려워야지 마치 자기가 최고의 대기업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저는 오히려 좀 안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능원 토론자께서 저에게 앞서 인적성 검사라는 요소가 다른 지표들, 예를 들어 학벌이나 스펙보다 더 문제가 된다는 증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해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것은 이 인적성 검사라는 것이 특별히 다른 지표들보다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인적성 검사라는 지표 이후에 결국 그런 지표들이 다시 제기가 되어서 그것으로 평가를 삼는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적성 검사가 있든 없든 결국 학벌이랑 스펙을 따지게 되는 건 마찬가지 경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결국 학벌이나 스펙 등 불합리한 지표가 있는 상황이 동등하다면 문제거리를 하나라도 줄이자는 것입니다. 그 문제거리 중에 한 가지 인적성 검사에서 인성 검사와 적성 검사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적성 검사는 뭐랄까요?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인성 검사의 경우에는요. 심리 효과가 있죠. 어떤 인성검사의 문제를 보고 이것이 기업에 최적화된 답안을 선택을 해서 고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나의 인성이나 실제 나의 경향성보다는 그 기업이 요구할 것 같은 답을 고르는 심리 효과가 있어요. 이런 효과들 때문에 사실상 사람들의 업무 능력이나 업무 적성 같은 것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불필요한 부분인 것이죠.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게 그 기업의 유사한 성향만 가진 사람이 합격하는 건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을 가진 사람이 합격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사람들과 비슷한 성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지원자는 일관된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충분히 다음 전형의 기회를 줘야.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반사회성, 그렇죠. 무책임, 뭐 충동성. 사실 인성이 검사의 유래 자체는 뭐 1차 세계대전 때 그 전쟁 때 말 그대로 내 동료를 말 그대로 스트레스 때문에 내 동료를 쏴 죽이지 않을까. 그런 테스트 차원에서 이게 발달이 된 거였거든요. 인적성 검사가 수단이건 아니건 간에 지금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모두 업무 성과가 좋은 어떤 기업 내의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그 시험의 내용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국사, 한자 이런 것이어야만 할까요? 저는 차라리 현재의 인적성 검사를 폐지하고 다른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예를 들면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상 컴퓨터 업무가 그러니까 문서 작성이나 엑셀 그런 거 시트 업무가 주로 되잖아요. 그렇다면 한국사나 한자보다는 차라리 워드 1급 필기시험식의 어떤 실질적인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방식이 더 낫지 않을까요? 언어, 수리, 추리, 뭐 인문적인 요소 이런 다방면의 지식을 가지고 소양을 갖춘 인재들이 나중에 어떤 분야에 가서도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고 사실상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좋은 바람직한 인재상이라는 것은 한 분야, 자기 분야에만 탁월한 인재보다도 고루고루 잘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더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인적성 검사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 평가한다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군더더기가 될 수도 있어요. 최내건 학생이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은 이유로 저희는 수능을 여러 가지 과목으로 보고 있죠. 그런데 그 수능 과목, 솔직히 저희 대학 와서 사용하고 있나요? 전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것과 똑같은 논리를 기업 인적성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토론으로는 절대 알아낼 수 없는 진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쪽에서 벌써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데요. 네, 그동안 인사 담당자들이 취준생들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았던 비밀을 낱낱이 밝혀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진실 게임을 위해서 거짓말 탐지기를 설치했습니다. 네. 진실만 말씀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교수님들. 네네. 자, 그러면 민지 학생부터 질문해 볼게요.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인적성 시험 점수가 좋은 사람이 일을 잘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아유, 그렇죠. 너 잘한다. 잘하지. 그렇죠. 그거 잘할 것 같아요. 네. 지금 뭐라고 스스로 되게 두번이나 위안을 하고. 이게 인적성을 잘 보는 사람만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인적성을 잘 보는 사람이 일도 잘할 수 있다 정도인데 제가 너무 확신을 갖고 얘기하다 보니까 아마도 이게 좀 그쵸. 울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제 믿음엔 변함이 없어요. 맞습니다. 인적성은 필요합니다. 자, 이제 우리 낙원 학생 한번 이제. 네, 인적성 검사를 폐지하면 더 좋은 인재를 뽑을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적용할 수 있는 제도 보완책이 있습니까? 많은 기업들이. 있다 없다. 어렵다. 어렵다. 소신을 없다. 가지고요. 예, 어렵다. 아직은 네, 솔직한 답변 주셨습니다. 왜 그런지 그래서 설명. 아무래도 이제 기업에서 더 많은 비용을 내야 돼요. 인적성 검사 비용도 많지만 실제로 인사 담당자 그걸 검증할 수 있는 인재들 더 많이 채용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 그렇죠. 정답입니다. 부분들 때문에 아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더 듭니다. 신경을 많이 모든 써야 게 비용 되죠. 문제인데 사실 이 제대로 된 인재를 뽑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큰 비용 그렇죠. 발생을 줄이는 그치. 문제라는 네. 걸 좀 생각을 해줬으면 아유,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지금까지 인적성 시험에 대한 진짜 속마음까지 들어봤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최후 발언 해보겠습니다. 네, 민지 학생부터 할게요. 네, 최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제도적인 수단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될 것 같다로는 그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 없습니다. 실제 목적에 도움이 되는 수단을 실제로 선택해야 우리 제도가 합리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인적성 검사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인성 검사는 실제적인 필요가 없으며 사람들의 심리적인 효과가 그 효과를 담보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적성 검사의 경우에는 좋지 않은 우리 사회 평가 지표들을 유지시키는 어떤 관문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준생 입장에서도 기업 입장에서도 인적성 검사는 폐지되어야 마땅할 옳지 않은 제도입니다. 네, 반대팀 최후 발언 해주시죠. 네, 반대팀 최후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에서 주장하시는 것은 인적성 검사의 폐지입니다. 폐지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인적성 검사에 완벽한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까 정철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적용 가능한 완벽한 대안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적성 검사의 장점보다 문제점이 현저히 커서 이 제도의 존재 가치에 의미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인적성 검사는 기본적인 인성과 분야를 막론한 적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이것이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오히려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바람직한 인재상을 뽑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 아닐까요? 그래서 저희는 인적성 검사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이런저런 고민 때문에 시험 준비하느라 책상 앞을 떠나지 못하는 취준생 여러분. 네, 가끔 창문을 활짝 열고 자신의 미래 풍경도 그려보는 여유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취준진담 함께했습니다. 오늘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